예, 그 수첩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이름과 숫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법부, 언론계, 문화계, 연예인, 전직 운동선수까지 500여 명이 담겨 있다는 점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는데 오늘 상당히 논란과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점이 주목이 됐습니까? 이동학 의원님? 일단은요, 저 수첩에요, 500여 명, 뭐 이렇게 명단이 있다는 것도 그런데 그게 수거 대상이라는 겁니다. 수거 대상이 도대체 뭐냐? 제가 보니까요,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500명의 명부를 보니까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심을 가지고 만든 명단처럼 보여요. 일종의 예를 들면 정치인, 사법부 뭐 관련된 분들도 있고요. 종교계, 연예인 뭐 이렇게 있는데 연예인 중에서는요. 정치적으로 뭔가 편을 들다기보다 정치를 그냥 비판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 특히나 그냥 선거 때 색깔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도 거기에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만 예. 얘기하면 국민이 알 정도의 사람인데 전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자유를 말살시키려고 완전히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대통령은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보통 전쟁을 선포해도 대통령은 전쟁 선포만 하고 나머지 탱크가 갈 거냐, 배가 갈 거냐, 비행기가 갈 거냐, 포를 쏠 거냐, 총을 쏠 거냐는 그 밑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대통령도 이 여러한 이 작업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김인영 의원님? 저는 일단 해당 수첩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신의 생각을 쓴 건지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언제 쓰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던 상황이고 거기다가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사령관들과 이게 논의되고 나서 쓰여졌는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예. 비상계엄과 100% 연계하는 건 저는 아직까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깝게 지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비난할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첩에 적힌 체포 대상자 일부를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했다는 인사들과 일치합니다. 대통령은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걸 반박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근거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사실 민간인이잖아요. 전 정보사령관이지만. 근데 이런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체포 명단을 알아서 작성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민간인이 비화폰을 갖고 있었고 사령관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또 그 위에는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이런 민간인이 이렇게 체포 명단도 작성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 명단만 봐도 누가 시켰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포 명단에는 예를 들어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있었잖아요. 예. 노상원과 차범근 감독이 관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 명단은 결국 뭐 A, B, C, D 이렇게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윤석열이 싫어하는 순으로 작성되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조국 전 대표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지만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눈에 까신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 명단에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4명쯤 되는 이 체포 명단을 봤을 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또 명단과도 일치하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결국에는 누가 시켜서 작성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혼자 기획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성열 의원은 생각 어떠세요? 지금 수거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 A부터 D까지 등급까지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혼자만의 망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계엄이 무슨 게임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혼자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유명 정치인을 A부터 D까지 등급을 나누고 또 사람을 갖다가 쓰레기처럼 수거 대상이라는 명칭까지 붙인다는 것은 굉장한 적대심까지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단순히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상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이거는 윤석열의 정적에 대한 살생부예요.
예전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이제 개유정난 때 자신을 이제 반대하는 정적의 세력들을 한명회를 시켜서 살생부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로 그들을 처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보면 윤석열을 위해서 노상원이 한명회가 돼서 살생부를 작성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독재 친위 쿠데타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홍정원 차장이 얘기하고 있는 메모에 나왔던 그 인물들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단순히 혼자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이 쿠데타 세력, 이 불법 계엄의 일당들에게 대한 작전 명령서나 다름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2025년판 한명의 살생부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체포 대상도 놀라운 부분입니다만 그 다음에 그러면 체포한 뒤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적혀 있는 것이 더 놀라워요. 섬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배를 폭파시키거나 북한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사살하는 계획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적혀 있다는 걸 넘어서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포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한 것은 이건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작전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수준 그리고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부러워하고 배우자 이러한 인식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느닷없이 독재적 발상으로 저런 행동들이 나온다 하면 국제사회의 비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럼 국제사회의 비난도 신경 써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독재국가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처단한 그 사실들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 그럼 국내에서의 어떤 여론은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한 것이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주요했다 보고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한 이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되지 못하게 막았던 정말 이 국민들이 국회로 나와가지고 정말 이 국회에서의 의결 이거를 도왔던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예. 근데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실제로 우리가 헌정 질서를 합의해서 지금까지 쭉 끌고 왔는데 이 합의에 과연 동의하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요. 민주공화정은 어느 한 정당 혹은 제2정당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어하고 방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국민들의 실망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의 반론은 잠시 뒤에 듣죠. 한가선 의원님, 네. 그 부분인데 이게 수사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책을 세우려고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거든요. 어뢰 공격, NLL 인근 공격 유도, 그러니까 북한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실행이 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즉 국가 안보의 문제로 번질 수가 있고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처참한 상황이 현실화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 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고립되고 퇴행될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수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정말 이게 함께 기획했던 것으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뭐 내란죄를 넘어서 외환죄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노상원 수첩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뭐 대선을 대비해서 좌파를 척결하겠다 뭐 이런 것도 써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비공식 방법이라면서 뭐 북한과 접촉해서 북한을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 이런 거래에 대한 계획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를 척결하겠다면서 북한과는 일종의 거래를 하겠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서 정말 의아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좌파라는 프레임이 어떤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적을 죽이기 위한 어떠한 프레임화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모에서도 드러나는 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결국에 윤석열이 원했던 것, 후속 작업을 원했던 것은 장기 집권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모에 헌법 개정,
뭐 삼선 집권 구상 방안 그리고 후계자는 뭐 이런 문구들도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고 지속되었더라면 정말 끔찍한 전쟁의 상황도 날 수 있을 뿐더러 어쩌면 북한보다도 더 못한 독재 국가로 전락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첩에 나오는 계엄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D-Day를 설정해놓고 D-1, D+1, D+10일까지 그리고 30에서 50일까지 날짜별로 실행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미국의 협조 구한다, 준비 명령, 행사 준비 점검. 행사라는 것은 아마 계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D-Day에는 VIP 담화 장소 구체화 요망, 출금 조치. 근데 출국 금지 조치의 대상자가 전 국민이고요. 수거팀 차량, 호송, 무장, 사전 교육 같은 것들을 D-Day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많습니다. 추가 수거 대상별 수거 후에 수집소로 이동한다는 게 D+1에서 D+10까지가 되고요. 10일 이후 그다음에 30일에서 50일까지는 서울 외 지역 수집 대상을 수거하는 작전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줄기찬 주장인데 노상원의 생각만 달랐던 걸까요? 아니면 노상원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은 비슷했으나 실행되지 못했을 뿐일까요? 일단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에 가장 먼저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첩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명확하게 계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 이 수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첩에 대해서 마치 치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이게 사실 터무니없는 계획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선 일단 노상원 사령관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군 내부에서 덕망이 높거나 아니면 군 내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군 내부에서 진급이 가장 편한 보병병과에서 정보병과로 직종을 병과를 변경했는데요. 이 변경했는 이유도 보면 당시 군 내부에서 사고도 많이 쳤고 신망이 두텁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진급을 용이하게 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만약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 본인의 계획대로 제대로 되려면 병력이 어마무시하게 투입돼야 됩니다. 거의 사실상 전군이 다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수준인데 과연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전군에서 그렇게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냐, 그 점에서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수첩 자체에 나온 안건이 노상원이라는 망상에 빠진 군인에 의해서 상상에 의해서 작성된 거라는 점도 한번 그 부분에서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면 너무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부정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점에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계획이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이거 완전히 한 개인의 망상이 아니냐, 이런 점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비화폰까지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비화폰을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그런 노상원이 계엄 선포 시기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총선 전, 총선 후. 그러니까 총선을 기점으로 전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비상계엄을 최소한 노상원의 입장에서는 4월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열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비화폰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화폰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녹음도 안 되고 도청도 안 되고 굉장히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중요 자산입니다. 심지어 우리 국무위원들도 다 갖고 있지 못해요. 장관들도 못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보안이 필요한 일을 맡겨놓은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롯데리아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들 나누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의 선포 시기를 총선 전, 총선 후 이런 식으로 싹 준비를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된 아주 철저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써놓고 하나하나 소거를 해가면서 가장 자기들이 유리한 때에 계엄을 펼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날짜별 시행 계획이 다 들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실제 역할 분담, 그다음에 실행 조, 제거 대상, 침투 장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있어요.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 방망이, 뭐 안대, 포승줄 어떻게 구금을 하고 어떻게 체포를 해서 어디로 데려가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써 있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이번 계엄에 있어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 잘 준비해서 한 계획 범행이다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예. 장기 집권 암시하는 문구 앞서 한가선 의원이 잠시 언급했는데 행사 후 그러니까 비상계엄 후에 헌법 개정을 한다. 그래서 재선과 삼선까지 한다. 삼선 개헌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민심 관리를 1년 정도 한다. 국회의원 숫자는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반으로 줄인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결국 비상계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 집권 아니냐. 노상원은 그걸 꿈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상원은 누군가의 꿈을 함께 꿨을 것 같고요. 노상원만의 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노상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러한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12월 3일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는 그 문 5분 정도 연설을 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보니까 섬뜩한 문구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야당이나 이 야당이나 시민사회를 가리켜서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이 대통령의 상황 논리와 그들을 반드시 척결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고 그 이후에 노상원 저 수첩이 별개로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던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헌법 개정은 어디서 합니까? 대통령이 그냥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저 헌법 개정까지도 꿈을 꿨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숫자 2분의 1로 줄인다. 이런 것들이요. 저는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까지 전부 다 관할하는 총통이 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가. 저는 의심이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노상원이 경찰 조사에서는 이 수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고요. 반면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아예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수사로 밝혀지고 재판까지 가봐야겠지만 검찰에서는 진술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김인영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쪽에 국수본에서는 아마 조각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불거진 거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검찰 쪽에서는 공소장에 노상원 수첩을 넣지 않았던 이유로서는 이게 조각조각 너무 파편적으로 돼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노상원 씨가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공소장에 적진 않았을 뿐이지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저 역시 뭐 이 사건 노상원 사건 수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전 단지 불명예 전역한 군인이 과거 망상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획을 혼자서 썼기를 저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사실 누가 봐도 실현 가능성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영 장관이나 이런 분들 가깝게 지냈다는 점에서 비난하는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저희가 예단하거나 너무 단정지어서 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 김윤영 의원님께서는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군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망이 두텁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 아닌가.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망상으로 이런 메모를 쓰고 했다기에는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부분이 계엄 직전에 나흘간 연속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만의 어떤 망상에서 이제 방구석에서 데스노트를 썼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뭐 진술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내란을 기획했던 이 모든 일당들이 본인이 살고자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음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상원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어떤 진술과 일치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첩에 등장한 실명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인사들이 입장을 냈는데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전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그 이상하게 이재명 영장 기각한 판사 이름이 없다 싶었더니 역시 꼼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나 봤던 삼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도 직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거대상 이준석입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파장이 일고 있고 이 파장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군 지휘 철칙이 있습니다. 공은 이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시로 인해서 그것을 이행했던 사람들은 줄줄이 지금 사법처리 대상으로 되고 있고 본인의 인생이 완전 망가졌습니다. 그분들도 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조차 뻔뻔하게 변명으로만 일관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계획들이 드러나면 사실은 정면 돌파, 진실과 사실밖에 답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 면을 구하는 게 낫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예 진행하지 않고 뻔뻔하게 계속 자기는 안 하고 오히려 책임은 부하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예, 윤석열 씨한테는 정말 이준석이 눈에 가시였나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준석을 언급하며 A급 수거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 이번 계엄이라는 게 어떻게 포장을 하든 그냥 자신에게 바른 소리하는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분풀이용 계엄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를 밝히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정적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자신의 장기 독재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게 이번 계엄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요. NLL에서 도발을 통해 북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점이에요. 예. 이거는 명백한 외환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이 끝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하지만 외환죄에 대한 거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 파장은 쉽게 없앨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애초에 그 외환죄를 밝히자라는 내용이 특검 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잘 안 됐죠.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밝혀낼지 아니면 다시 특검을 추진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노상원의 수첩이 정말 혼자만의 생각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구와 모의를 해서 쓴 것인지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